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중년에서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팔자는 흔히 남들이 말하는 기구하기 짝이 없는 팔자였는데요. 오늘 저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안일을 돕다 친척 언니의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부모님 같은 가난한 농사꾼이었죠. 저는 남편과 농사 지으며 가난하지만 소소하게 신혼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어여쁜 딸아이를 하나 낳았죠.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사 지은 농작물을 싣고 장터로 가던 중 음주운전을 하던 트럭과 부딪히고 만 것이었죠.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급하게 뛰어갔을 때는 이미 남편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군요.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 어렴풋하게 남아있지만 아직도 그 차가웠던 남편의 손의 감촉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막 걸음마 떼려는 아기와 함께 과부가 되었습니다. 황망하게 장례 치르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전혀 실감나질 않았어요. 내가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앞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저는 그대로 죽을 순 없었어요. 제 옆에 꾸물거리며 살아있는 아기가 저에게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었으니까요. 저는 이 생명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지 한 달 후부터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면서 필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마을 분들은 저를 딱하게 여겨 바느질거리 등 소일거리를 저에게 많이 주셨고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아기를 업고 달려가 일을 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많이 아프지 않고 잘 커주었죠. 하루 종일 온갖 잡다한 일을 하느라 온몸이 아파도 아기가 저에게 웃으며 안기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살아갔죠. 아무래도 계속 일을 하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다니기 버거워서 저는 친정부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피치 못할 때는 아기를 부모님께 맡기고 계속 일을 했죠. 힘들고 힘든 4월이었습니다. 아기 봐주시는 부모님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할 수도 없었고 저만 기다리는 우리 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죠. 그래서 많이 힘든 날에는 혼자 물컵에 소주를 따라 마시면서 저는 웃으려고 이악 물며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구 우리 딸이 예쁘던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땐 왜 그렇게 힘들기만 했는지. 세월이 흘러 딸아이가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전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학교 보내고 싶었거든요. 시골에서 소유거리하면서 실력이 늘어 미싱이를 구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언니들은 혼자 아이 키우는 제 처지를 딱하게 여겨 터세를 부리지도 않고 저에게 잘 대해주었어요. 그렇게 제 생활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죠. 미싱이를 하면서 저는 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우리 딸은 성실하고 평범하게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저에게 인사를 받죠. 딸이 남친이라는 사람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순하게 생긴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저에게 90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아, 어서 와요. 우리 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둘이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던데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청년은 갑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묻자 잠시 머뭇거렸어요. 제 딸은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청년을 다독이더군요. 아, 네. 제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아왔을 청년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눈에 보일 듯 선명하게 느껴져 안쓰러웠어요. 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 딸만은 좋은 시부모 만나고 고생 안 하고 살길 바라는 이기적인 부모의 마음에서 사위로 맞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불고기며 밑반찬 등을 꺼내어 청년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청년은 전기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기 점검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수입은 그럭저럭 괜찮았고요. 나름 노력해서 전셋집 얻을 돈 정도는 마련해 두었다고 하며 청년은 저에게 제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 청년하고 결혼할 거니? 부모님도 안 계시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던데 다른 사람도 만나봤으면 좋겠어. 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처럼 인생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그 사람 형편이 좋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엄마. 그래도 결혼은 그렇게 사랑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단다. 나도 너한테 한 재산 떼줄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고 결혼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말 괜찮겠니? 저는 그렇게 딸을 말렸습니다. 딸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청년과 딸이 만날 수 없겠다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둘은 그렇게 몇 번을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더니 결국 다시 헤어질 자신이 없다며 저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둘의 마음이 너무 확고한 것 같아 결국 결혼을 허락했죠. 결혼식하고 딸네 부부는 한동안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는 듯 했어요. 딸은 행복이경 목소리로 신랑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다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딸과 사위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짧을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제 삶에 닥쳤던 고통과 맞먹는 어쩌면 더한 큰 고통이 아직 젊디 젊은 딸과 사위에게 닥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딸이 복숭아를 집 앞에서 샀는데 맛있다며 저에게 가지고 온 어느 여름이었어요. 저는 딸과 함께 복숭아를 까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딸은 전화를 끊더니 얼굴이 흑빛이 되어 집을 나서는 것이었어요. 예, 무슨 일이니? 응? 왜? 엄마, 김서방이 전기 감전사고가. 일단 다녀올게요. 딸은 허겁지겁 혼이 빠진 듯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나도 같이 가자며 황급히 딸을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허겁지겁 응급실로 도착하니 이미 수술 준비를 마쳤다며 병원에서는 딸에게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응급수술을 할 건데 생명에 지장 있을지도 모른다는 서류였죠. 딸은 수술을 얼른 해야 한다는 말에 사시나무처럼 손을 떨며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8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와 딸은 초조하게 수술실 앞에서 사위를 기다렸죠. 마침내 침대에 누운 채 붕대가 칭칭 감긴 사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양팔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뭔가 악몽을 꾸는 듯 했죠. 꿈속에서 사위가 울면서 저를 보고 손짓했어요. 저는 사위의 손을 잡으려고 허우적대다가 꿈에서 깨어났죠. 반짝 눈을 떠보니 저는 링게를 달고 누워있었어요. 딸이 옆에 있었죠. 김서방은 내가 꿈을 꾼 거니? 김서방 팔이 엄마 그래도 그 사람 살았잖아요. 난 그걸로 감사해요. 딸은 사위가 예후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며 엄마라도 얼른 기운 차리고 일어나라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까 동의서 쓸 때 감전이 심하게 되어서 신체 일부분을 절단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딸은 그게 설마 양팔 2개 다 할 줄은 몰랐다고 앞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며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딸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고 하더니 하필 제 더러운 팔자를 닮아서 내 딸을 어쩌면 좋을까 너무나 지옥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중환자실에 있다가 겨우 회복하여 일반 병실로 옮기고 의식을 회복하고 또 오랜 기간 병원에서 보냈어요. 다행히 보험이 있어 적용을 받고 막대한 병원비는 보험료로 낼 수 있었죠. 그러나 사위의 눈동자는 아무런 의욕 없이 항상 흐려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았죠. 양팔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미시기를 계속 나가야 했기에 딸은 간병인과 함께 사위를 돌아가며 돌고 왔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딸은 일자리를 구했죠. 더 이상 사위가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딸은 학습지 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한글 수업이나 사고력 수업 등을 한다고 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학생 한 명이 등록할 때마다 인센티비를 받는다고 했죠. 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학생들과 수업하고 또 저녁에는 병원으로 가 사위를 돌보 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저는 저대로 딸은 딸대로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저는 사위의 모습을 참아보기가 힘들어 한동안 사위를 보러 가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과일을 깎아주러 병실을 들르기도 하고 간식을 사가기도 했어요. 이기적인 생각에 사위가 딸을 그만 놔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기도 없는데 평생 사위 치닥거리만 할 딸이 너무나 불쌍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은 제 딸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딸이 어느 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잘 듣는 소화제 있어요? 아휴, 요새 너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아픈데 불규칙하게 밥 먹어서 그런가? 너무 소화가 안 되면 병원 가서 내시경을 한번 해보면 어떠니? 아, 그럴까? 딸은 그 길로 병원을 가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위암이라는 거였죠. 딸은 위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어요. 나이가 젊었기에 그랬는데 위암이라니.
그저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뿐이었는데 전 너무 충격을 받아 위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신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저와 제 딸의 앞에는 이리도 고난과 시련이 말도 안 되게 몰아치는 것인지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 죽기를 바라고 저주하는 것 같았어요. 딸은 자신은 괜찮다고 소설하면 괜찮아진다고 의연하게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딸의 목소리는 숨길 수 없는 불안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암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돼요. 딸은 저에게 당부했죠. 엄마, 나 암이라는 거 신랑한테는 비밀로 좀 해줘요. 김서방도 알아야지. 알고 있는 게 맞지? 아니에요. 엄마, 난 그냥 수술하면 괜찮을 거래요. 병원에서 받으라는 치료 잘 받고요. 신랑 안 그래도 지금 변한 몸 때문에 못 견뎌하는데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엄마. 저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딸 아이의 고운 마음에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어요.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하시지. 왜 이렇게 점디 젊은 부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신에게 애원했다가 욕을 했다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저는 딸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발버둥을 쳤죠. 딸은 신랑에겐 비밀로 하고 다른 일로 지방에 다녀오겠다 하고서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사위를 보살펴 주었죠. 사위는 이제야 팔이 없어진 자신의 몸에 적응한 듯 싶었어요. 그래도 다리는 멀쩡해서 잘 걸어다녔고 새로 맞춘 의수에도 적응이 비교적 잘 되고 있었어요. 얼른 재활을 마치고 의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기술직을 찾아 직업을 다시 갖겠다는 것이 사위의 목표였습니다. 딸이 지방에 일 때문에 가겠다고 하고 연락이 안 되자 사위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어요. 저에게 딸이 언제 오느냐고 어머님과는 연락이 되느냐고 묻기도 하고 또 대답이 없는 딸의 전화에 계속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딸도 계속 수술 이후 컨디션이 좋지 않아 연락을 못 받은 것이었는데 사위 얼굴이 날이 갈수록 흑빛이 되는 것이 뭔가 단단히 오해한 듯 싶었어요.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서방, 무슨 일인가? 어머님, 저 이제 그만 정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제 생각엔 요즘 정의가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이 저 때문에 지쳐서인 것 같습니다. 할도 없는 이런 몸이 된 제가 염치 없게 너무 오래 정에 고생만 시키고 붙잡아놨던 것 같아요.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보내주는 게 제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아니, 자네 가더라도 정의 이야기는 들어보고 가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쩌는가?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팔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 이런 몸으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장모님, 그냥 제가 헤어져 주는 게 장모님도 정혜 씨도 속 편한 일이잖아요. 사회는 갑자기 방문의 머리를 쿵쿵 찌르며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그 울부짖음을 듣고 있자니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회가 단단히 오해했구나. 이 일을 어떡하지? 그렇다고 암이라고 솔직히 말한 듯 나아질 상황이 있을까? 괜히 서로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지?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진정하게 내가 딸에게 다시 연락해 볼 테니 좀 기다리고 있게나. 자네를 저버리려고 그런 건 아닐 걸세? 제발 내 말 좀 믿어. 저는 사위를 진정시켜놓고 병원에 있을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딸에게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고 사위가 오해했다고 했죠. 딸은 울음을 삼키는 듯 하더니 그러면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 엄마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딸의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살림을 합쳐 사위를 제가 간병인과 함께 돌보고 있었죠. 딸은 전화를 걸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아는 아달까 사회에게 전화가 오는 것 같길래 저는 두 사람이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잠시 두고 살아 나갔다 오겠다고 거짓말하고 집 밖으로 나섰어요.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때였는데 어찌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지 저는 가디건을 치켜 세우며 추위를 피하려 했지만 눈가에 흘러내리고 있는 눈물 때문인지 너무나 차갑고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추워서인지 슬퍼서인지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군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쓰리고 아픈 것인지 저는 핸드폰 속에 넣어두었던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을 보았어요. 아직 팔이 멀쩡한 사위가 제 딸의 어깨를 감싸안고 두 사람이 활짝 미소 짓고 있는 모습, 행복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염없이 울며 차가운 거리를 떠돌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사위는 딸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 저는 용기를 내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보게 세상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위가 어떻게 한 것인지 유리물병을 깨서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의수로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사위는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있었죠. 여보세요? 119조? 사람이 다쳤어요. 저는 그렇게 사위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갔습니다. 다행히 사위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요. 깨어난 사위가 힘없이 눈을 뜨더니 제에게 그러더군요. 왜 살리셨어요? 왜? 정의가 저런 꼴이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데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에요. 장모님, 저 그냥 죽어버리게. 제가 죽으면 정의는 괜찮을 테니 저 그냥 죽게 두세요. 저는 울부짖는 사위의 발을 꼭 잡았습니다. 슬프게도 손이 없었기 때문에 발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울지 말게. 정의가 아픈 것은 자네 탓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자네도 정의도 잘 회복되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정의와 자네 곁에 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사위는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말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수술 후 항암을 마치고 투병을 하다 1년이 좀 지나서 결국 세상을 떠났죠. 처음 딸의 투병 소식을 알았을 때와 사위가 죽으려 했을 때보다 오히려 마음의 각오를 해서인지 딸의 목숨이 다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다 말라버렸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온몸에 힘이 쭉 빠져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어떻게 사위와 함께 장례를 치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저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이 끔찍한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나날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사위 역시 딸의 죽음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밥을 차려서 갖다 줘도 먹지 않겠다는 말만 할 뿐 그저 드러누워 있을 뿐이었어요. 한동안은 의수에 적응도 하고 의욕적으로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하던 때도 있었는데 사위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멍하니 방 안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사위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 헤매는 듯한 고통을 맛보며 우리 둘 역시 각자의 괴로움에 빠져 서로를 돌보지 않고 지냈어요. 그 와중에도 살기 위해서 저는 미신 공장이 나가야 했죠. 공장이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면 이제는 내 곁에 없는 딸의 일이나 또 팔에 잘려버린 장이 신세가 된 채 아내를 잃은 사위에 대한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죠. 그래서 더 일을 많이 하려 노력했고 필요하지 않은 야근도 자처해서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하루 중에 어떤 날 집에 돌아가자 저는 사람의 인기척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김서방, 이럴 수가. 사위가 집을 나간 것이었어요. 사위는 의소로 썼음이 분명한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만 남긴 채 옷까지 몇 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방 안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디서 사위를 찾아야 할지 도대체 어디를 갔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죠.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각자 자기 살 길 찾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몸이 불편한 사위까지 떠안고 먹여 살리기가 자신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그냥 며칠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혼자 며칠을 멍하니 있다가 저는 딸의 유품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유품 중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딸의 물건들이 있었어요. 종이 정리함에 담겨있는 그 물건들을 보자니 다시 딸 생각에 눈물이 아득해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숨이 차서 제대로 말도 못하던 딸,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이별한 내 뱃속에서 태어난 귀한 내 아기, 그런 생각을 하자 또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서 쪽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였습니다. 진호씨에게. 진호씨,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진호씨 곁에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떠났을까요? 많이 울었어요? 나는 진호씨가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호씨, 그리고 우리 엄마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까지 죽으면 기댈 데 없는 사람이에요. 강해 보이지만 한없이 여리고 착한 분이에요. 세상의 풍파를 너무 많이 겪고 그저 괜찮은 척하는 것뿐 속은 다 골아터진 분이죠. 그런 엄마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는 진호씨의 모습이 난 참 좋았어요. 진호씨, 발이 있든 없든 진호씨는 나에게 가장 멋지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 우리 엄마와 진호씨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주길 요즘 매일 기도한답니다. 이 편지가 꼭 진호씨에게 전해지길 빌면서 진호씨의 영원한 짝꿍 정이 있음, 그것이 딸인 사위에게 쓴 절절한 러브레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쥔 채 그만 저 자신이 부끄러워도 울고 말았어요. 나이를 이만큼이나 먹고서 고아인 그 아이를 내 아들 같은 사위를 부담스러워 찾지 않으려 하다니, 이렇게나 내 딸이 사랑했던 내 딸의 소중한 가족을 내가 그저 외면하려 했다니, 항상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무슨 말이든 말대꾸 한 번 없었던 천사 같은 사위를 내가 사위의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그냥 내치려고 했다니 저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사람의 둘이로서 도저히 이대로 사위를 찾지 않고 포기해버릴 순 없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죽기 전에 너무 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았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사위가 예전에 썼던 핸드폰을 충전해서 그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위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전화해서 김진우 씨 아냐고, 혹시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에 연락을 했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겼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200여 개나 되는 연락처를 며칠에 걸쳐 하나하나 전화 걸면서 사위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위의 친구로 보이는 한 연락처로 전화했을 때 전화 받은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런데 어머니, 그 녀석이 갈 곳이라면 한 군데 제가 집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목포요. 그 녀석 원래 어릴 때 목포에 잠깐 살았거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땐 목포로 한 번씩 놀러 가기도 했고요. 아버지 친구분이 목포에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연락받은 것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 목포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길로 회사 휴가를 내고 목포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목포에 도착해 시장을 돌아다니며 혹시 그날 일용직을 구하는 사무실이나 그런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은 어디서 구하냐고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얼마 없을 사위가 이곳에 있다면 일자리를 구하려 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팔이 없는 을수를 한 사내에 대해 혹시 아는 것이 있냐고도 묻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떠돌아다니다가 저는 너무 지쳐서 한 횟집에 들어갔어요. 오늘 사위를 찾기엔 글렀고 그냥 허기진배를 달래려 요기를 하고 여간방이나 구해서 하루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그 새로운 김씨 총각 봤어? 아, 오늘 바다에 뛰어들려고 한 거 아닌감? 아, 그렇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아니, 몸도 불편한 장애인이 무슨 술을 매일 그리 마시네? 내가 그만 좀 마시라고 하니까 자기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던데?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사위를 찾았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 사람 어디 있냐고 다그쳐 물어 사위가 잠시 지내고 있다는 민박집을 찾아갔죠. 그리고 사위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사위가 있다는 방 안으로 딸의 편지를 집어넣었어요. 그 편지 뒷면에 적어두었죠. 나를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줄 수 있는 땡땡 여관으로 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여관에서 하루 종일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사위가 오지 않더라도 딸의 마음을 전했으니 그걸로 일단 제 할 도리는 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기적같이 사위가 똑똑하고 여관방 문을 두드려 주었어요. 저는 사위에게 몇 달 만에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자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진우라고 불러도 되지?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러. 우리 먼저 간 정이모까지 행복하게 샀세. 장모님, 엄마라고 해야지. 엄마, 내 엄마. 그렇게 사위와 저는 엄마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함께 서울로 돌아와 저는 미싱 공장을 열심히 나갔고 사위는 사위대로 재활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미싱한 지 연차가 꽤 되어서 제법 돈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간병이나 어느 정도 쓰면서 사위를 케어해 줄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새로 생긴 제 아들 진우와 함께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함께 지냈죠. 진우는 순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전 나중에는 진심으로 진우가 새장가를 가길 바랐습니다. 나랑 연을 끊어도 좋으니 새장가 가서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자식도 낳음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진우는 자신은 정이 하나 가슴에 품고 사면 된다며 딱 잘라 그런 이야기를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일로 가끔 말다툼하는 것을 빼면 우리는 사이좋은 모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의수를 쓰다 보니 이제 제법 의수 사용이 능숙해진 진우는 자신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후원단체에 자신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며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했어요. 유기견 봉사나 진우와 같이 몸 한쪽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더군요. 한 번은 같은 봉사자라면서 중년의 남자분과 함께 집에 온 적도 있었어요. 그 중년의 남자분은 진우의 동생을 만났어요. 그 남자분이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약간 저었는데 자신의 의수를 보고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져 친해졌다고 하며 진우는 봉사 친구가 생겼다며 좋아했죠. 저도 진우 친구분이라 하셔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저와 진우는 각자 할 일을 하며 평탄히 지냈어요. 먹고 살기는 빠듯했지만 큰 풍포 없던 그 시절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죠. 딸 아이를 잃은 슬픔도 새로 생긴 아들을 채워주어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의가 보고 싶을 때 끝도 없이 정의 이야기를 하면 진우는 끝없이 들어주고 또 자신도 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정의를 함께 그리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에게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죠. 그러나 큰 고통의 파도가 지나가고 나서도 작은 고통들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잘리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저보다 젊은 관리자들의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공장을 새로 연수한 사장이 절 내치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공장에서 무척 오래 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곳에 취직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인지 저를 받아주려 하는 미신 공장이 없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식당 설거지 일을 알아봐야 했죠. 진우는 조금씩 취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었지만 아직 수입이 신통치 않았고 또 몸을 쓰는 일은 아예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 식당 일을 하려니 온몸 뼈마디 마디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도 많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온몸이 쑤셔서 끙끙대며 앓았죠. 진우는 그런 밤이면 제 곁에 와서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싶은데 외수로는 주무를 수가 없다고 눈물 짓곤 했어요.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렇게 진우는 제 머리맡에서 항상 제가 잠드는 것을 지켜봐 주었죠. 하루하루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것도 많이 줄여버렸고 저는 식당 일로 지쳐갔고 진우는 몸이 불편하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고 우리 집은 점점 더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갔습니다. 진우도 저도 먹고 사는 문제로 예민해지고 빠듯해졌어요. 저는 진우에게 짜증내는 날이 많아지고 있었고 진우는 진우대로 그런 저를 보며 많이 참고 있었죠. 하루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진우에게도 물어가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마트에서 농약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 내밀었죠. 진우야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한 날 1시에 뜨는 게 어떠니? 엄마 정이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음 달이면 우리 생활비가 바닥날 거야. 진우야 그냥 이게 현명한 걸지도 몰라. 진우야 엄마 돈 낳을 다른 방법도 없지 않니? 어디 빌려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늙고 너는 몸이 불편한데 진우는 제가 악다군 일했었자 아무 말도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방문을 닫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진우는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언젠가 죽으려고 했을 때 엄마가 그랬죠. 정이 뭐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엄마 정이가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발 기운 내세요. 돈은 다음 달까지 일단 써보고 그 후로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친구들에게 빌리든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일자리를 구하든 저 때문에 식당 일 하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한동안 좀 쉬세요. 저는 저보다 어른스러운 진우의 말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질기고 모진 목숨 끊는 것도 쉽지 않았죠. 눈을 질끈 감고 죽어보려 해도 진우가 마음에 걸리고 또 딸아이의 마지막 편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저는 집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김진우 씨 댁이죠?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보호자인데요. 왜 그러시죠? 김진우 씨 앞으로 익명의 후원가가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셨습니다. 없다는 이 돈이에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억의 돈을 누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내놓는단 말입니까? 누가 후원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진우 씨와 어머니의 사연을 듣고 감동한 익명의 부유한 분이 돈을 보내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분은 끝까지 후원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동안 이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없다가 한 달쯤 지나고 실제로 진우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자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진우와 함께 신이 나서 이 돈으로 뭘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죠. 처음에는 식당을 할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우와 제가 함께 일하기에는 식당 일은 좀 맞지 않았죠. 저는 체력이 딸렸고 진우는 의수이기 때문에 손을 정교하게 쓸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업종을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기로 했습니다. 디저트도 팔고 커피도 파는 곳으로요.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케이크나 디저트류를 모두 냉동으로 본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데우기만 하면 돼서 좋았어요. 그렇게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어떤 브랜드 카페를 차릴 것인지 알아보느라 저와 진우는 정신없이 바빴죠. 그리고 두세 달여를 그렇게 바쁘게 쫓아다닌 끝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오픈 날 저는 저의 지인들과 진우를 챙겨주시는 복지사분들 그리고 봉사활동 단체분들을 모시고 조촐하게 개업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전 진우의 친구라고 하던 다리를 절던 중년 남자분도 오셨는데 그분이 번쩍번쩍한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급 양복을 입고 나타나신 게 아니겠어요? 진우야 저번에 왔던 그분 맞지? 네, 최 회장님 여기에요. 나 놀라셨구나. 어머니 최 회장님은 건설회사 대표세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직감 같은 것이 스쳐왔어요.
우리 집에 찾아와 이것저것 형편을 물어보시던 그 모습과 그리고 지금 개업식에 나타나 짓고 있는 저 뿌듯한 표정까지 분명 우리에게 후원금을 주신 분은 저분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디저트와 커피를 내놓고 손님들을 대접하다 최 사장님이 가신다기에 가게 앞으로 인사를 드리러 나섰어요. 아이고 진우 어머님 나오실 곳까진 없는데 가끔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들러올게요. 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한 일을 알리지 않으려는 회장님의 태도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그만 덥석 그분의 손을 잡았죠. 아니 왜 이러세요 어머님 저와 진우에게 보내주신 돈 감사히 쓰겠습니다.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로 저희에겐 하늘에서 동아지로 내려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배불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회장님께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은 참 무슨 말씀이신지 다 착하게 살아서 복 받으신 겁니다. 어디 몸 불편한 사위를 그렇게 10년도 훨씬 넘게 건사하기 쉽나요? 다 어머님이 착하게 사신 거 돌려받는 거예요. 하면서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며 가셨어요. 그렇게 저와 사위는 아니 제 아들이 된 진우는 돈 걱정 않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장점은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으니 홍보가 쉽다는 점인데요. 한 달에 5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벌게 되니 암병동에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와 진우는 정희처럼 암을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다달이 얼마의 금액을 암병동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또 진우처럼 몸 한쪽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주기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봉사를 가고 주말이면 가끔 강아지들을 보러 갑니다. 진우와 이렇게 함께 봉사하며 지내는 요즘 같은 나날들이 사람들은 이제 겨우 형편이 나아졌는데 얘 다 퍼주고 다니냐고 하지만 저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만큼 다시 저와 진우에게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저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그때 진우를 버렸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든가 사필귀정이라는 한자 성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무슨 한자 성우냐고요? 아 제가 공부가 짧은 것이 한이 되어서 요즘 한자 성어 배우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뒤늦게 시작한 공부라 그런지 너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 들수록 남을 돕고 베푸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늘도 제 딸 정희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보내려고 노력하면서 사위가 아닌 아들이 된 우리 진우와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의 장애보다 결국 큰 것은 나는 안 돼 못하겠어 이런 마음의 장애가 아닐까요? 제 굴곡진 삶의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힘든 인생살이에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